순옥 누님이 딸을 잃어버렸다고, 30년 전에 시장에서 아이 손을 놓쳤다고, 그 뒤로 평생을 아이 찾겠다고, 이 골목을 떠나지 못하셨다고,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가게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셨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니. 재개발에 맞서 끝까지 버티시는 이유가 혹시나 저를 찾을까 봐서였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계속했습니다. 누님은 매일 밤 기도를 한다고 무릎이 다 망가질 정도로 딸아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기도만 하신다고 3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 속 암세포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독한 말들로 그의 배려를 밀쳐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그냥 국밥이 맛없어서 불평하는 손님일 뿐이라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저 스스로도 움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대의 인생 라디오 DJ 연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3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모른 척해야 했던 시한부 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 좀 알아봐줘요. 난 알겠던데. 첫눈에 알겠던데. 손님, 간이 안 맞으세요? 낯선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꿈속에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단 한 줌의 기억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를 지아나라고 부르는 대신 그저 돈 몇 천 원을 내고 나갈 손님으로 대하는 당신의 그 무심한 눈빛. 그 눈빛이 제 폐부 깊숙이 박힌 암덩어리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은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은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자각이라는 것을요. 프랑스 파리의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던 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화려한 런웨이도 제가 디자인한 우아한 드레스들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제 영혼이 갈구한 것은 그 모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코끝을 찡하게 울리던 아주 오래되고 쿰쿰한 육수 냄새였습니다. 7살 시장통의 북적거림 속에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치기 직전 제 코끝을 맴돌던 그 진하고 구수한 냄새 말입니다. 뼈를 오래 고아 뽀얗게 우러난 국물, 무르익은 깍두기의 새콤한 향, 그리고 따뜻한 밥알이 국물에 풀어지던 그 순간의 온기.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그 냄새를 따라 30년 전에 그 시장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안입니다. 파리에서는 장지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더 세련되게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명뿐입니다. 지안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평안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저를 불러주던 유일한 사람. 시장통 국밥집에서 국을 끓이며 저를 키워주던 제 엄마 한순옥 여사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제가 7살 되던 해 북적이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지요. 사람들의 발걸음에 치이고 밀리다가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를 찾아 울며 헤매다 결국 경찰서에 보내지고 미아보호소를 거쳐 해외 입양이라는 이름의 기차에 올라탔지요. 양부모님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무리 따뜻해도 엄마의 국밥 한 그릇만큼 제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저는 그 시장 골목을 헤매며 엄마를 찾아다녔고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꿈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스쿨에 입학하고 디자이너로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제 영혼의 한구석에는 항상 그 쿰쿰한 국밥 냄새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폐암 사기, 담배 한 대 피워본 적 없는 제게 내려진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엄마를 만나야 한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국의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겨울의 초입,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는 마치 제 처지와도 같았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30년이 흘렀으니 엄마의 얼굴도 많이 변했겠지요.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저는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곳은 순옥내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좁은 골목 안쪽. 한때는 북적였을 시장 상권이 하나둘 문을 닫고 이제는 빈 점포와 노인들만 남은 쓸쓸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엄마의 국밥집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비릿한 고기 삶는 냄새와 뿌연 수증기가 골목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이 땅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꿈속에서만 맡던 그 냄새. 기억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그리운 그 냄새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명품 코트 주머니 속에서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만약 엄마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지? 아니,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저는 한 발 한 발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식당 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서 있는 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굽은 등, 마디마디가 붉어진 거친 손, 그리고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 제가 기억하는 젊고 고왔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피를 만들어주고 내 뼈를 세워준 나의 뿌리. 당신은 나의 엄마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것을,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저는 어떤 얼굴로 당신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7살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당신은 국밥 하나 드릴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재우며 불러주던 그 자장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아
모래바람에 깎인 바위처럼 거칠어진 목소리였지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당신의 눈동자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본 단골 손님을 대하듯 혹은 길 가던 행인을 대하듯 그렇게 건조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자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당신은 그저 쟁반에 깍두기 접시를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봐 달라고, 제발 한 번만 제 눈을 제대로 들여다봐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최대한 짧게, 최대한 담담하게. 당신은 주방으로 돌아가며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집 과일 가게 할머니에게 덤으로 국물을 더 얹어주며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미소는 왜 저를 향하지 않는 걸까? 저 따뜻한 눈길은 왜 저를 외면하는 걸까?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투박한 뚝배기 안에는 뽀얀 국물과 머리고기가 가득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 아니, 30년 전의 기억보다 더 정갈하고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려 도무지 국물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밥상. 이 국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저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첫 술을 뜬 순간 제 입안을 가득 채운 건 구수함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었습니다.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너무 짜서 국물이 싱겁게 느껴졌던 걸까요? 국물 속에는 30년치의 그리움과 원망과 사랑이 뒤엉켜 있었고 그것들이 제 혀 위에서 쓰디쓴 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짐짓 까다로운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아니면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는 당신의 관심을 끌고 싶은 어린아이의 치졸한 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물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고기에서 잡내가 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엄마, 나 지안이야. 나 좀 봐줘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제 못난 입술은 당신의 자부심일 국밥을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황한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눈빛 속에 잠시나마 저의 어린 시절 파편이 스쳐 지나가길 바랐지만 당신은 그저 허둥지둥 소금 그릇을 내밀며 죄송하다고, 눈이 침침해서 간을 잘못 맞췄나 보다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굽신거리는 당신의 등을 보며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도,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제가 당신을 미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요. 당신에게 저는 그저 돈 몇천 원을 내고 나갈 불쾌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밥을 반 이상 남긴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본 가게 안 당신은 제가 남긴 뚝배기를 치우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더군요. 아마도 왜 저렇게 예민한 손님이 있나 싶으셨겠지요. 제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제게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당신의 인생에 가장 고약하고 아픈 손님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은 대가를 당신의 심장이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입안에 남은 그 국물 맛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옛날의 온도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엄마가 제 밥에 국물을 부어주며 우리 지안이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커라고 말하던 그 순간의 온기가 제 입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맛을 삼키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흉터로라도 남고 싶어서 그 다음 날도 저는 정각 12시면 그 낡은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김없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는 그 문은 마치 저와 당신 사이에 놓인 30년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녹슬고 삐걱거리지만 여전히 열리는 문. 저와 당신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저를 까탈스러운 강남 여자라 부르며 곤혹스러워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매일 무언가를 트집 잡았습니다. 국물이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깍두기가 너무 시다, 밥알이 퍼졌다. 제가 내뱉는 말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당신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당신의 얼굴이 붉어질 때마다 제 가슴도 똑같이 붉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당신의 국밥을 타박하며 남긴 그 뚝배기 밑바닥에 제가 삼키지 못한 진통제, 알약들이 하나둘씩 가라앉고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의 국밥이 맛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쓰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밥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당신의 국밥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 병든 몸이 만들어낸 고통을 당신에게 전가했습니다. 정말 못난 딸이지요.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찾았을 때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당신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제가 쓰다 남긴 냅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혹시 저를 이상하게 여기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하셔서 잠시 쉬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밖에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신의 모습에서 제 어린 시절의 파편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업고 시장을 돌아다니시던 젊은 엄마, 제 밥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시던 따뜻한 엄마, 밤에 악몽을 꾸면 등을 토닥여 주시던 포근한 엄마. 그 모든 엄마의 모습이 지금의 늙고 지친 당신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안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복 차림의 세 남자가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당신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동의선이 법적 조치니 하는 낯설고 뾰족한 단어들을 휘두르며 당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했다며 여기가 자신의 전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버텨온 당신이었지만 법과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허둥대며 그들 앞에서 사과하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굽실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가면을 쓰고 가장 차갑고 거만한 목소리로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제 모습에서 만만찮은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그들은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다음 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협박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당신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보기 흉한 꼴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오늘은 국밥값을 안 받겠다고. 저는 그런 당신을 차갑게 외면하며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까탈스럽게 국밥을 시켰습니다. 마치 조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재개발 조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쌓은 인맥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고 부동산 컨설턴트를 만나고 당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괴롭히는 고약한 손님이었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유일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왜 저는 당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기 때문일 겁니다. 죽어가는 딸의 존재를 알려 당신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로 남는 것이, 당신 몰래 당신의 터전을 지키다 홀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개발 조합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용역들을 보내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낡은 건물 철거하라, 발전을 막는 노인 퇴거하라 같은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당신의 가게 앞을 점거한 그들 앞에서 당신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당신의 가게에 찾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당신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알게 된 국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한국의 재개발법을 연구했고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 당신의 가게 부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당신의 가게는 30년 이상 영업해온 곳이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은 그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파는 가난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법이 당신 편이라 해도 그 법을 지켜줄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당신에게는 없었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쌓아온 재산이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질 그 돈이요. 저는 당신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개발 조합의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가게 부지를 제 이름으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요. 당신이 더 이상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가 그 모든 법적 싸움의 방패가 되어드리려 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의 국밥을 타박하는 고약한 손님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당신이 유난히 지친 모습으로 국밥을 내왔습니다. 평소보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밥을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 재개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 아닐까? 당신은 오늘은 고기를 좀 더 오래 삶았다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면서도 손님의 입맛 하나 맞추겠다고
그 고된 밤을 하얗게 지새운 당신의 미련한 모성애. 아니, 모성애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이 작은 국밥집에서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살아온 당신의 본능이었습니다. 손님이 누구든 그 사람의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이었고 당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기도 전에 냄새가 난다며 수저를 탁 내려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가방 속에 진통제를 꺼내 빈속에 털어넣으며 저는 골목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몸속의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당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제 계획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이 소금 그릇을 내밀며 굽신거리던 그 오만한 손님이 실은 당신의 평생이 담긴 이 낡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깎아 방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골목 끝 전신주 뒤에서 저를 지켜보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고통스러워하던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시선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식당의 단골 손님 박 씨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이 골목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당신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신에게 모질게 굴 때마다 뒤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때로는 저를 째려보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30년 전 제 목에 걸어주었던 이제는 색이 다 바랜 미키마우스 펜던트와 당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지요. 매일 그것들을 꺼내보며 당신과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는데 혹시 박 씨가 그걸 본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바닥에 흘린 진통제 알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의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차갑게 외면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제가 가게를 나설 때 슬그머니 따라 나와 제 손등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저와 함께 골목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 누님이 딸을 잃어버렸다고 30년 전에 시장에서 아이 손을 놓쳤다고 그 뒤로 평생을 아이 찾겠다고 이 골목을 떠나지 못하셨다고 혹시 딸이 돌아올까봐 가게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셨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니 재개발에 맞서 끝까지 버티시는 이유가 혹시나 저를 찾을까 봐서였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계속했습니다. 누님은 매일 밤 기도를 한다고 무릎이 다 망가질 정도로 딸아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기도만 하신다고 3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 속 암세포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독한 말들로 그의 배려를 밀쳐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그냥 국밥이 맛없어서 불평하는 손님일 뿐이라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저 스스로도 움찔했습니다. 박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금 전의 말과 제 눈물 젖은 눈이 주는 모순을
그는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제 차가운 계획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신에게 모질게 굴 때마다 뒤에서 당신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동시에 제가 몰래 진행하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조용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단순한 악성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용역들이 다시 당신의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과격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 테이블을 발로 차고 메뉴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당신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겁에 질려 솟단지만 움켜쥐고 떨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당신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아니면 폭행과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CCTV가 다 녹화하고 있다고. 사실 그 CCTV는 가짜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당신 몰래 설치해둔 더미 카메라였지요. 하지만 용역들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혀를 차며 물러났지만 떠나기 전에 저를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참견하다가 다친다고. 이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이 떠난 후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와 당신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평소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내오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감사할 거 없다고. 저는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시끄러워서 짜증이 난 것뿐이라고. 제발 장사 좀 제대로 하라고. 제 말에 당신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해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박 씨의 외침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 골목이 망하게 생겼다는 그의 고발.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정체가 들통나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개발 조합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접근해 제 정체를 캐내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프랑스에서 온 부유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해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저 여자가 프랑스에서 온 부동산 브로커라고, 이 골목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한순옥 씨한테 접근한 거라고. 악의적인 소문은 골목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재개발 조합에서 보여준 조작된 서류들과 거짓 증언들 앞에서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당신의 가게 부지를 제 이름으로 매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상황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당신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고, 박 씨와 다른 단골 손님들은 저를 노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저는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씨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정체가 뭐냐고, 프랑스에서 왔다면서 이 골목 땅을 노리고 접근한 거 맞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죄책감과 슬픔으로 물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그냥 이 동네 국밥이 맛있어서 오는 것뿐이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박 씨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순옥 누님 땅을 매입하려 한다는 거 다 안다고. 저 같은 사기꾼들이 이 골목 노인들 등쳐먹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의 외침에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당신이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자신의 땅을 노리고 온 거냐고. 당신의 그 물음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면 거짓말이 되고 긍정하면 오해가 굳어지고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당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손님을 내쫓아 본 적 없는 당신이 처음으로 저에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오해야. 나는 당신의 딸이야.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꿀꺽 삼켜지고 대신 또 다른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다고. 나가겠다고. 어차피 이 낡은 가게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재개발되면 다 쓸려나갈 텐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잔인해서 저 스스로도 움찔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30년 전 당신과 저 사이의 인연이 끊기던 그 순간처럼 허망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피를 토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붉은 피가 타일 위로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당신의 가게만은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게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철물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지만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가게 부지를 당신의 이름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공증, 서류와 재개발 조합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의 설명서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순옥 할머니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서류라고. 땅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제 이름으로 임시 매입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이 서류만 있으면 그 가게는 영원히 순옥 할머니 거라고.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법적 용어가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제 본명을 발견한 것이지요. 지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충격과 경악이 어렸습니다. 설마 순옥 누님이 30년 동안 찾던 그 아이가 저냐고. 제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누님이 얼마나 저를 찾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굴었냐고. 저는 담담하게
아니 담담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제 고백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폐암 사기. 남은 시간은 몇 달. 엄마에게 죽어가는 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고약한 손님으로 남아 몰래 엄마를 지키다가 조용히 떠나려 했다고. 박 씨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군 거냐고. 누님이 저에게 정 붙이지 못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기억하되 그리워하지는 않게요. 고약한 손님으로 기억하면 제가 사라져도 아프지 않을 테니까. 박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님한테 말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아직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고 입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부축했지만 제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 씨의 다급한 외침에 당신이 철물점으로 달려왔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당신의 품에 안긴 순간이 이렇게 처참할 줄이야. 눈을 떴을 때 저는 당신의 무릎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형광등 불빛이 부옇게 퍼지고 있었고 당신의 눈물이 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당신은 손님 괜찮냐고 구급차 불렀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냈던 그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낯선 사람의 고통에도 마음 아파하는 당신의 본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제 가방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제 가방에서 빠져나온 것은 색이 바랜 미키마우스 펜던트와 30년 전 당신과 어린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당신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떨리는 손으로 그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작은 물건이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눈에 깨달음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들통날 바에야 차라리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안이. 제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 엄마. 30년 동안 꿈속에서만 불러봤던 그 단어가 마침내 현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음과 불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지안이냐고, 진짜 자신의 지안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곧바로 분노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외쳤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고. 당신의 외침이 좁은 철물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치의 그리움과 원망과 사랑이 뒤엉킨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손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당신은 물었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었냐고, 자신이 얼마나 저를 찾았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누님, 이 아이가 시한부라고, 폐암 사기라고. 그 말에 당신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창백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해진 볼. 그제야 당신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국밥을 매번 남겼는지, 왜 그토록 아파 보였는지, 왜 당신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럴 순 없다고.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만났는데. 당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제 몸을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 수 있다니.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마음껏 울 수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당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슬픔. 당신은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혔냐고, 자신이 그렇게 미웠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미웠다고. 30년 동안 엄마를 찾아 헤맸는데 엄마는 저를 못 알아봤으니까. 그게 너무 서러웠다고. 제 고백에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말들을 이제 다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서 알았다고. 엄마가 저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걸. 박 씨한테 들었다고. 엄마가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무릎이 망가지도록 기도하면서 저를 찾았다고. 그 얘기 듣고 미움이 사라졌다고. 대신 미안함만 남았다고.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자신이라고. 제 손을 놓친 건 자신이라고. 조금만 더 꽉 잡았으면. 저는 당신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라고. 저도 안다고.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도 손을 뿌리쳤다고. 장난감 가게 보고 혼자 뛰어간 건 저라고. 그 말에 당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제 한마디에 폭발한 것입니다. 당신은 제 손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저도 당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저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국밥 맛없다고 타박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엄마 국밥이. 당신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다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의 최종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제가 퇴원한다고 하자 펄쩍 뛰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며 가게 같은 건 다 버리고 치료에 집중하라며.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제 기억에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걸 지키는 게 저한테는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당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도요. 퇴원 다음 날 재개발 조합에서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식당 앞 담벼락을 들이받으며 골목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치솟았고 평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광경에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해일처럼 밀려왔고 저는 당신의 품에 안긴 채 쓰러졌습니다. 당신의 절박한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아나, 정신 차리라고. 눈앞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보려 애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과일 가게 할머니, 앞집 세탁소 아저씨, 골목 입구 분식집 아주머니. 당신이 30년 동안 국밥 한 그릇으로 따뜻하게 품어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사람이 다쳤다고, 경찰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럭 운전사와 용역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외진 골목에서 힘없는 노인 하나를 쫓아내는 것쯤은 쉬울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이 골목에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요.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박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제가 고용한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들은 한 발 물러섰고 당신의 가게는 당분간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 식당 부지만은 당신의 이름으로 영구히 보존되도록 공증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집이라고, 이제 누구도 이 가게를 빼앗을 수 없다고, 엄마가 원하는 한 영혼이 여기서 국밥을 끓일 수 있다고. 당신은 서류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보라고, 이런 거 왜 하냐고, 제가 살아있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알지만 엄마가 평생 이 자리에서 사람들 빼 불리는 거 보고 싶다고. 그게 엄마 행복이잖아요. 그 후로 우리는 매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끓여주신 미음이 있었고, 점심에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당신이 특별히 차려주신 반찬들로 밥상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점점 못 먹게 되어갔지만 당신이 해주신 밥만큼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처음 엄마라고 말한 날, 시장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떼를 쓴 날.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당신의 목소리로 듣는 그 이야기들은 마치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프랑스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처음 입양 갔을 때의 외로움,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특별한 밥상을 차려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더는 소화시키기 힘든 몸이었지만 저는 당신의 부축을 받아 앉아 그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하게 놓인 나물들, 그리고 우리 모녀의 모든 역사가 담긴 그 국밥 한 그릇. 당신은 제 앞에 앉아 제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당신이 해주시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싱겁지도 않았고 짜지도 않았습니다. 딱 제 입맛에 맞는 완벽한 간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당신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치의 눈물이 그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다음 세상에서는 먼저 찾아오라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번처럼 30년이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30년이나 헤어져 있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함께하겠다고.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보냈던 고독했던 시간들, 당신이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며 버텼던 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제 몸을 괴롭혔지만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저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3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국밥 끓여줘서 고맙다고. 당신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고맙다고.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어줘서 고맙다고. 저는 당신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7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치맛자락을 꼭 잡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제 생의 허기가 비로소 완전히 채워졌음을 느끼면서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당신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온기에 감싸여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당신의 얼굴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나 잘 자라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편히 가라고, 다음 세상에서 보자고. 당신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가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밥을 먹으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의 식당은 여전합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지요. 당신은 제가 남겨준 유산으로 식당을 번듯하게 고치는 대신 그저 낡고 비가 새던 지붕만을 새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 벽에는 저와 함께 찍었던 그 낡은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는 길을 잃은 딸을 기다리는 슬픈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국밥 한 그릇으로 나누어 주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비 오는 날이면 당신이 여전히 대문을 조금 열어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제가 바람처럼 찾아와 당신의 어깨를 만지고 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이제 국밥의 간을 볼 때마다 제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국물이 좀 싱거운데 하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투덜대던 그 말을 떠올리며 당신은 빙그레 웃으며 소금 한 꼬집을 더 넣곤 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국밥집 마당에 제가 좋아하던 하얀 목련이 피어날 때쯤 박 씨와 동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틈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죽음을 앞두고도 엄마를 지키러 와준 대단한 딸을 둔 행운아라고. 그 목소리엔 슬픔의 흔적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과 긍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엇갈렸던 두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는 완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기억 속의 흉터가 아닌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당신이 끓여내는 그 뜨거운 국물 속에서, 당신이 손님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낡은 뚝배기는 이제 금이 가도 국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제가 보낸 사랑이라는 단단한 흙으로 메워두었으니까요. 오늘도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힘찬 도마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저 하늘 위에서 가장 평온한 잠에 듭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그 국밥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다음 생에서도 엄마 국밥 먹을게요. 그때는 타박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인생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